오늘은 그 제목은 이렇게 거창한 제목이 저도 붙어 있는데요. 말씀드릴 내용은 저의 번역가로서의 그냥 선장기입니다. 그래서 읽기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가 원래 이런 발표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읽기 수준인데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가 자기소개를 할게요. 저는 제1교포 3세로 태어났고요. 일본에서 태어났고 대학을 졸업 후에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1급부터 6급까지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턴번역대학원 번역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네, 저의 그 문학 번역의 길은 한국문학번역원을 통해서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에게 한국문학번역원이라는 존재는 어떨 때는 넘어야 하는 큰 산이었다가도 멀리 보면 번역가를 한없이 따스하게 품어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아직 이름 없는 번역가였던 시절에 저는 제1기 번역 아틀리에 번역가로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배운 뒤에 번역 출판, 교재 집필, 번역 강의 등 여러 경험과 실천을 거쳐서 현재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원에서 문학번역과 자막번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번역가로서의 필요한 자세, 그리고 사고, 배움과 실천이 가르치는 데 주는 영향, 가르침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학번역과 콘텐츠 번역을 함께 배우는 통합 과정으로 이행하면서 현 단계에서 제가 강사로서 느낀 점을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의 한국문학번역원과의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번역가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한국문학번역원의 인연은 번역 스승이셨던 선생님 김순희 선생님께서 번역원의 존재를 알려주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에 턴번역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당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던 저에게 문학번역을 더욱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시나리오와 자막의 한일 번역, 아동서 일한 번역 기획 등에 주력했던 저였는데 선생님은 제가 소설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우선 문학번역 신인상에 응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일본어권이 해당 언어권이 아니었는데요. 일본어권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계속 보냈습니다. 은근히 매번 그 거절의 메일을 받았어요. 이후 일본어권도 무사히 대상 언어권이 되어서 저는 김현수 작가님의 단편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으로 문학번역원 신인상을 수상하고 이듬해에 제1기 번역 아틀리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턴번역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처음으로 앉은 배움의 자리여서 무척 기뻤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저를 즐겁게 했습니다. 혼자 원문과 대치하고 외로운 삶을 계속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의 해석을 공유하고 공감 또는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거쳐서 선생님의 거시적인 시각으로 방향 조절을 받는 시간이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그런 배움의 자리에서 몸에 밴 번역가의 자세란 첫 번째로 번역가는 분명 한 독자이긴 하지만 한 독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최고의 독자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번역물에는 원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번역한 이의 해석이 들어가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해석의 이유를 물어본다면 번역가는 세상 최고의 독자로서 이유를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밑바탕에 원문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둘째는 번역가는 죽어도 가게무셔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게무샤라는 게 여기 한자가 있는데요. 일본 전국시대의 장군 같은 권력자가 적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과 닮은 사람을 세운 일,
또는 그런 대역을 뜻합니다. 지금도 그 뜻을 나름대로 해석해보고 되돌아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번역가는 당연히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의식이 전면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다소 과장해서 말하자면 적어도 그 작품을 번역하는 동안에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번역가가 저자의 흉내를 110% 내지 120%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100%에 가까운 번역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천과 배움에 대해서 실천과 배움이 가르침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제가 이인숙 작가님의 화성에서 온 미루, 그리고 2015년에는 공선옥 작가님의 내 생의 알리바이가 번역 지원 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내 생의 알리바이는 단편으로 번역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소설 20여 권, 에세이 5권, 아동서 2권을 일본어로 번역했고 아동서 40여 권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절로 주력하게 된 것 중 하나가 번역 출판 기획서입니다. 번역가로서 독립하기로 하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번역 출판 기획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품의 개요와 줄거리, 현지 독자의 반응, 번역판 독자의 예상 반응 등을 적어서 출판사를 방문하거나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때 느낀 것은 많은 편집자분들이 저의 방문과 책 소개를 반가워해 줬다는 것입니다. 번역가가 좋은 책을 찾는 것처럼 편집자도 좋은 책, 팔릴 만한 책을 찾고 있습니다. 가져간 기획 자체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출판업계와 시장에 관한 이야기, 그 출판사가 원하는 주제나 방향성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개인이 만든 기획서는 에이전시가 만든 작품 소개보다 알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있는 건 일본어로 적혀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내용이 알차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제가 건드린 부분은 사견인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한 독자로서 이 작품을 어떻게 읽었는지, 어떤 특출한 재미가 있는지, 일본 문화를 배경으로 자란 사람으로서 느낀 점, 작품의 장단점, 번역할 때의 유의점 등을 필요에 따라서 주관과 객관을 넘나들면서 자세히 적었습니다. 위와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번역원에서도 학생들에게 출판 번역의 흐름과 기획서 작성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책을 읽고 감상을 요약하는 연습, 본인이 선호하는 장르의 책을 내는 출판사의 성격을 연구하는 일은 각자의 몫입니다. 힘들긴 해도 각 출판사의 색깔을 미리 알고 기획서를 보내는 것은 출판사와 번역가가 서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서를 내면서 주력하게 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역자 후기입니다. 작품마다 역자 후기가 들어갈 때도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순문학을 번역할 때는 대부분 개인적으로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한국 독자라면 당연히 읽어낼 수 있지만 이문화권 독자는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줘야 합니다. 문화와 역사, 사회 배경의 차이를 고려하고 해외 독자가 해당 작품을 읽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위주로 후기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역사 중 하나, 내 생의 알리바이의 저자 공선옥 작가님은 여러 작품 속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루어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내 생의 알리바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배경에 깔려 있지만 그 단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자 후기에서 일본 독자들에게 이해를 도와준다는 식으로 후기를 써줍니다. 번역 출판 기획서를 계기로 번역서가 나온다면 기획서에 쓴 사견이 비슷한 문구로 후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신이 한 독자로서 받은 강렬한 첫인상과 매력, 번역가로서 예상한 번역의 어려움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획서에 정리된 사견이 어떤 관점에서는 번역 전략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후기는 독자로서의 첫인상과 매력을 살려주는 반법, 그리고 미리 예상한 번역의 어려움의 해결법을 모색한 과정을 공유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양해를 구하는 거지 변명이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유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교재 집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른 느낌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2011년에는 공저로 일본어 번역 스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거는 한국 출판사에서 번역 교재로서 쓴 작품인데요. 대학원 시절에 교수님이 써보지 않겠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 나가면서 공부가 모자라다는 느낌을 받아서 문화센터에서 교정교육 수업을 받기도 했고 실천을 통해서 고민한 점들도 많아서 머릿속을 정리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학교재가 아니라서 번역교재이니만큼 정답이라는 걸 제시하지 않기로 하고 원문에 대한 일반 번역과 대안 번역이라는 것을 나란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쓰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던 내용은 티타임이라는 소제목으로 들어간 짧은 에세이입니다. 여기 파워포인트에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자료집에는 티타임의 그 발췌가 있을 겁니다. 쓰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던 내용은 이 티타임이라는 에세이였는데요. 신인 번역가로서 알게 모르게 의식한 번역가로서의 자세가 처음으로 문자화된 순간이었습니다. 번역가에게 필요한 소질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그 물음에 대한 답도 이미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 교재 집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번역가로서의 자세가 분명해지고 새로 번역을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이 책이 예상외로 일본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일본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 한국어를 어학으로서 배운 다음에 번역을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께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다만 언어란 것이 살아있는 것이며 집필 이후에 새로 깨달은 점들도 많아서 슬슬 다음 교재를 써야겠다는 것이 공동 저자와 저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다음으로 문해 창작과 진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역이라는 작업을 하면서 한 독자로 읽을 때보다 궁금한 것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글 쓰는 사람들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하나의 문학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장치를 놓는지 쓰는 의도를 알아채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 글쓰기의 중요성을 실감했던 저는 모어인 일본어뿐 아니라 한국어로도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른 것이 문해 창작과였습니다. 작품 읽기와 습작, 토론을 거듭하면서 문학을 새롭게 접했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탄생한 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장점은 단점이 되고 단점은 장점이 되었고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각자의 단어가 가리키는 바는 달랐습니다. 같은 작품을 읽으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읽고 다른 매력을 느꼈습니다. 모두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센산스레 눈앞에서 목격한 글쓰기는 분명히 저를 번역가로서 한 단계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줬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의 번역 수업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번역에 있어서 원문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능력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대로 읽기라는 게 쓰는 이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주는 읽기, 그리고 독자로서 그 의도에 제대로 걸려드는 읽기 방식을 말합니다. 즉, 독자의 시선과 번역가의 시선을 모두 갖춘 읽기입니다. 다만 이 제대로 읽기도 답은 한 가지가 아니고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100명이 번역하면 100가지의 번역이 나온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번역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이 학생이 지금 작품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가 보여야만 적당한 지적과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그것은 사람의 사고가 모두 다르다는 뜻입니다. 아까부터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 AI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쓰고 사람이 번역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무한히 다양한 번역을 만들어내고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가정으로 이행되면서 그 현 단계에서 제가 느끼는 점을 조금이나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K 콘텐츠 번역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서 현재 문학번역원에는 자막번역과 웹툰 번역 강의도 생겼습니다. 자막번역도 존중하던 저는 문학번역 수업과 함께 자막번역 수업도 맡고 있습니다. 첫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번역을 하고 싶은지, 분야와 장르 등을 물어보고 자신에게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은지도 물어봅니다. 아직 모르겠다는 답도 나오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자신이 좋아해서 그동안 많이 접해온 친근감을 느끼는 분야를 말합니다. 그런데 번역 실습을 하다 보면 한순간에 자신감을 잃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나 장르가 자신에게 꼭 맞을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자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것과 자막 번역을 좋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관객이라면 영화에 몰입하고 즐기면 그만이지만 자막 번역을 하려면 그 영화를 한번 해체하면서 주제와 키워드, 복선을 찾고 인물을 분석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영화라도 이런 단계를 거치면 지극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 빛나고 신선했던 영화의 첫인상은 온데간데 없고 뿔뿔이 해체된 부품들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다음에 글자 수와 초수 등 자막의 엄격한 규칙에 맞춰서 효율적인 출사 선택을 하면서 자막을 만들어 갑니다. 작업이 이렇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마냥 좋아하기만 했던 영화의 세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럼에도 자막 번역을 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이어질지 자신이 생각했던 작업과 다르다고 생각할지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문학 번역과 자막 번역, 웹툰 번역까지 배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번역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들어온 학생이라면 제가 톤대에 들어갔을 때가 그런 경우였어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통역과 번역의 차이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의 개념은 아예 없는 상태였거든요. 지금 자신이 무엇을 위해 혹은 누구를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여러 분야의 번역 방식을 비교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디 귀중한 시간이 분야별로 번역 작업의 특징을 잘 파악한 후에 어떤 분야의 번역 작업이 자신의 흥미를 유발하는지, 자신의 사고를 자극하는지,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지를 즐겁게 고민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면서 학생들과 나누는 기쁨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문화와 한국 문학이 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날이 갈수록 번역가 지망생이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 그 역사와 문화, 한국어라는 언어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거기서 생겨나는 세계관을 추구하려는 뜨거운 시선도 느껴집니다. 번역가는 그 최종선에서 작품 세계를 전달하기 위해 그 원류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한 채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해주는 사람입니다. 자연스레 호기심은 관심으로, 관심은 탐구심으로 바뀝니다. 어떤 계기로 시작하든 번역이라는 세계에는 입구는 좁아 보여도 한번 발을 들이밀면 그 위에는 끝없는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실천과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아울러 각 학생의 장단점을 발견하고 적절한 지적과 조언을 해주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저의 몫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 스스로가 번역가로서 지속적으로 세계를 넓히고 파고들고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수업을 거듭하면서 효과는 현저히 나타났습니다. 번역원에서 만난 학생들 중에 문학번역가로서 독립한 이도 이미 여럿입니다. 저와 공역을 한 학생들도 많고 가끔 전해주는 소식이나 발약이 제 일처럼 기쁩니다. 변화는 매주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도 엿보입니다. 서로의 번역물을 혼자 비교하는 단계에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각자가 하는 번역의 특징과 경향을 파악하고 실수의 유형까지 발견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자신의 번역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은 끝없는 흡수력입니다. 머리로 이해해도 마음의 벽이 있으면 흡수로 이어지지 않아서 제 것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느껴도 현실에 안주하면 더 적은 표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입구에 섰을 때 보였던 것들과 입구를 넘어선 후에 보이는 것들은 차이가 나야 마땅합니다. 1년 전, 한 달 전에 자신이 했던 번역을 지금 보고 한 군데라도 부끄러워하고 반성할 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호기심과 흡수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학과 K 콘텐츠에 관심을 가진 많은 번역가들이 호기심과 흡수력을 유지한 채로 나날이 성장하며 지금으로서 최선의 번역을 세상에 내보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